지난 시간까지 소장 접수하는 것 관련해서 대원 피협 재관행, 그중에 대원 피협까지 끝냈어요. 이제 이번 시간은 재관행 중에 이 제자를 할 거예요. 제자, 제소기간. 제소기간 관련 좀 두 개예요. 하나는 기산점으로 부분 논점이거든요. 제소기간을 단독 논점으로 내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산점으로 이제 그 곁다리 논점을 한번 내죠. 그래서 기산점은 20조의 문제인데 여기에 중요한 건 이제 취소의 대상 결정이 선행돼요. 그래서 취남원, 흡독상, 안대주실변, 그 다음에 반복처분 일때 뭐가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 그럼 그 취소의 대상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때 거기서 이제 안날이 기산점이 될 거다. 근데 안날이 기산점이 되는데 이제 매우 독특하게도 그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제 재결이 이제 있은 날, 재결이 있은 날,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날과 이제 같이 가는 게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이고, 자, 있은 날과 있는 게 이제 재결이 있은 날이죠. 자, 그 부분. 그래서 재결을 거칠 때, 취남원으로 나왔을 때, 취남원 혹은 변례당, 취남원 변례당일 때는 이 재결이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년에 여기서 시험이 문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 흡독상이나 완대주시변으로 낼 거야, 아마. 아니면 반복처분으로 내든가. 어쨌든 이 군데에서 낼 건데, 내면서 뭘 하냐면 여기다 이의신청을 붙일 거예요,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붙일 때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이제 행정기본법에서 36조 사항, 행정기본법 36조 사항에서 그 제소기간이 뒤로 쭉 연기시켜줬다는 거, 한 90일 정도, 60일 정도 연기시켜줬다는 거, 그거 36조 사항 가지고 푸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특이해요. 변호사들한테. 변호사들은 이 본안에 가서 이기냐 지냐 이거는 기록형으로 이미 끝나는 것이고, 사례형에서는 이런 그 기술적인 걸로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제소기간이 얼마냐, 뭐 선택형도 마찬가지고. 선택형 사례형은 기술적인 걸로 시험 문제를 낸다. 누가 하냐. 그래서 무슨 뭐 그 행위 주체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하냐. 그래서 제소기간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기간 가지고 문제 내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심각한 건 이제 하자승계 문제죠. 하자승계 문제. 하자승계 문제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느냐.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렇다면 처분이 승계되느냐. 그래서 논의의 전제 요건에서 승계되느냐로 넘어가는 건데, 이 논의의 전제 요건을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미리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선행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이니까 하자승계 논의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어디냐는 거예요. 단계. 하자승계 이루어지는 단계, 취소 소송의 본안 단계에서 특히 위법성 판단 시에 이루어진다, 이게. 본안 단계에서는 두 가지 이루어지죠? 그죠? 두 가지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위법성 판단이에요. 물론 우리 눈에는 그게 이제 명확하게 구별은 안 되지만, 개념적으로 심리가 끝나면 이제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근데 심리와 판단은 항상 함께 가긴 한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근데,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뉘어지죠. 그래서, 본안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 시에 이루어진다.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 요거를. 이게 바로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 이 논의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논의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로 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그게 전제 요건이에요.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본안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갖춰야 되냐, 일단 첫째, 이제 여기서부터 볼게요. 어떻게 해야 취소의 본안 단계로 갈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취소의 본안 단계로 갈 거냐. 그 후행 행정작용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돼요. 첫 번째. 본안으로 가려면 왜? 소재기가 적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본안으로 간다는 얘기가. 그죠? 이 본안으로 간다는 것은 취소의 제기가 적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 적격을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타 취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이거를 논의의 전제 요건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후행 처분은 적법해야 한다. 내가 맨날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신림동의 모든 수험생들하고 그 강사들이 이걸 뭐라 하느냐. 후행 처분에는 선행 처분에는 이제 있는 위법성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이거는. 논의의 전제 요건이라 해놓고는 왜 갑자기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이 논의가 어디서 이루어지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후행처분은 적법해야 된다 이 말은 취소의 대상 적격뿐만 아니라 대원 피협 재간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 취소 소송의 청구 취지 1번 있죠. 1번이 후행처분을 취소한다예요. 요게 본안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청구 원인에서 주장하는 게 앞에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더라. 선행행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자 후행행정작용이 처분이에요. 지금 이거 후행처분이 이제 행정력이 처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선행행정작용 하자가 그 처분에 승계가 되려면요. 승계란 말을 조심하세요. 승계는 개념적으로 동질적인 성질에서만 일어나요. 승계는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성격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요. 승계가. 그래서 맨날 따지는 거예요. 의무의 성질 따지고. 그래서 일신전속적이냐 비일신전속적이냐. 일신전속적일 때는 승계 안 된다. 이게 다. 이게 뭐냐면 성질이 동일하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같은 물적 상태를 가진 것끼리 발생하는 것이 승계예요. 같은 물적 상태를 가진 것끼리 발생하는 것이 승계이므로 선행행정작용도 후행행정작용이 처분이니까 여전히 동일하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될 것이다. 첫 번째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승계라는 것은 뭐냐면, 승계라는 것은 선행행정작용, 즉 선행처분을 다투지를 못해서 지금 승계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선행행정작용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면 처분 중에서 하자를 다투면 되죠. 다투면 되는데 왜 승계를 따지냐면 일종의 상속이 죽어야죠. 앞에가 죽어야 상속이 일어나잖아요. 자녀한테. 그런 것처럼 다툴 수 없어야 승계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을 불가쟁력이라 하죠. 세 번째는 선행처분 중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다툴 수 없을 때 있잖아요. 단순히 다툴 수 없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릉유효해야 돼요. 이 이릉유효 때문에 지금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당연무효면요. 당연승계입니다. 근데 이릉유효예요. 이릉유효여서 위법하다고 확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뿐이거든요. 주장하는데 취소 사유 있음을 주장해야 돼요. 자, 요게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입니다. 어떻게 조금 느낌적으로 오나요? 자, 이런 걸 갖춰야 본안으로 가서 우리가 다퉈볼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본안에 가서 어떤 상태에 있어야 그럼 승계가 되냐 그랬더니 본안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을 하여 후행 처분에다가 이 넘기려면 즉 승계시키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판례가 제일 중요하죠. 자, 처분에 발생한 불가쟁력이 그 처분의 위법 확인이 가능함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위법 확인이 가능하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불가쟁력은. 그 무슨 얘기냐? 불가쟁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처분이 위법한데 그 처분을 다루는 쟁송 제도가 없다예요. 그 처분을 다루는 그걸 오늘날에 와서는 효력부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효력부인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위법 확인 정도에 그칠 때에는 불가증력과 무관하게 가능하다. 문제는 어느 경우에나 위법 확인이 가능한 건 아니죠. 가능한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어느 경우에나 가능한 건 아니죠. 자, 후행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위법성을 확인을 하려는 선행처분은 후행처분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어떤 관계를 가져야만 해요. 그죠? 후행처분에서 내가 상속을 받으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혹은 어떤 식으로든 그 혈연적 관계가 이를 가져야지만 상속이 일어나는 것처럼 선행처분과 후행처분도 처분의 성질상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돼요. 자, 그거를 뭐라냐? 세 번째 있어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요, 발령이 되는데 1년의 절차에서 발령돼야 돼요. 전혀 무관계하게 발령된 게 아니라 1년의 절차에서 발령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가 결화완이에요.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시켜야 돼요. 예외적으로 독별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 하자승계 논의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세상에 이게 그냥 거저먹기 아닙니까 지금? 거저먹기? 자, 그 다음에 관할법원 관련 논점에서는요, 온리 성결 문제만 시험 문제 영역이에요. 온리 성결 문제만. 그래서 성결 문제로 가려면 자, 성결 문제라는 것은 소장의 얘기거든요. 이게 소장 얘기예요, 이거 원래.
성결 문제는 소장 얘기예요. 근데 소장이 이게 여기에 나타난 판결의 주문, 여 주문에 나타난 것과 나타난 판단과 여 뒤에 있는 소송물을 비교해 봤더니 야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 동일 관계.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그러면 모순 관계. 여 주문에 있는 판단이 여 소송물 안으로 쏙 들어가는 관계에 있네. 지금 하나의 요건으로 그러면 성결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소장 2개를 전제로 한 게 성결 문제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성결 문제는 뭐냐면 소장 1장만 내도 돼 이런 뜻이에요. 원래 소장 2개를 내야 되는데 성결 문제 있을 때는 1장만 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소장 하나만 내. 거기서 처분의 이법성 확인해 줄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소장 하나만 내. 거기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행정법 11조를 가지고 풀이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성결 문제 풀려면요, 행정소법 11조가 무조건 언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11조가 대전제가 되는데, 이 대전제로부터 소전제를 추출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데요. 이 성결 문제가 쉬운 논점인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소송법적 쟁점인지라 사람들이 매우 거북해해요. 그래서 사례 문제로 하나씩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첫 번째, 제소기간 기산점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제기했어요.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제기하는데,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게 처분서가 이제 2개 이상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취소 소송에서 어느 시점을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 시점, 즉 기산점으로 하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 보자고요. 자, A 장관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인 갑이 재직 중 국가공무원법 3조 1항 위반해서 금품받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쳤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죠. 2008년 4월 3일 날 갑에 대해 해임 처분했어요. 그 다음에 갑은 4월 8일 해임 처분서를 송달받았어요. 그러니까 송달받은 날이 뭐예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돼요, 무조건. 여기서 4월 3일 날 했고 4월 8일 했다는 얘기 4월 3일 날은요, 내부적으로 처분권자가 이제 해임 처분해야지 하고 처분서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일 뒤에 처분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앞에 있는 요거는 있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의사 결정을 했다는 의미밖에 없고, 결정된 의사를 상대방한테 도달시켰을 때, 그때 안날이 되는 거죠. 이에 갑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해임 처분이 이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청심사를 청구했어요. 왜? 일반직 공무원은요, 전취죠. 행정심판 전취주의, 소청 정치죠. 소청심사위원회는 7월 25일 날 해임을 3개월의 정직 처분으로 변경하라. 처분 변경 명령 제결서, 이럴 때는 변내당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갑은 7월 30일 날 제결서를 송달받았어요. 제결서 정보를 송달받으니까 또 이날이 안날이 되죠. A 장관은 8월 5일 날 갑에 대해 정직 처분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럼 8월 5일 날 정직 처분했다. 이날이 또 처분이 있은 날이 돼요. 사실은. 8월 10일에 저 정직 처분서를 송달받았어요. 갑이. 그럼 이날이 또 안날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의미 있는 날짜가 3개가 있어요. 4월 8일, 그 다음에 7월 30일, 그 다음에 8월 10일 3개가 있어요. 자,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해요.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랬더니 3개가 있어요. 지금 3개. 첫 번째는 해임 처분, 두 번째는 해임을 3개월의 정직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처분 변경 명령 제결. 그 다음에 그 처분 변경 명령 제결에 따른 정직 처분. 이렇게 3개의 처분서가 나왔어요. 3개의 처분서가 문서가 이제 이 갑이란 친구한테 간 거예요. 그럼 이 갑이란 친구 입장에서는 뭐를 취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변내당이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죠. 변경된 내용이 당초 처분이에요. 그러면 당초 처분, 변경 내용이 당초 처분, 당초 처분 날짜가 4월 8일이 이게 기산점인데, 그런데 지금 뭘 거쳤어요? 재결을 거쳤죠. 그러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있죠. 재결서를 송달받은 게 정본 받은 날. 이 날이 바로 기산점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대상을 적을 때는 4월 8일자,
2008년 4월 8일자 정 3개월 정직 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때 기산점은 2008년 7월 30일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이 답이에요. 이게 됐죠? 자, 그래서 갑이 제기한 수용의 대상, 여기 뭐 딱히 그건 없고요. 그냥 행정소법 19조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 행정소법 19조하고 2조 1항 1호 가는데 다 처분이기 때문에 19조만 나오면 되거든요. 19조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일부 인용의 처분 변경 명령 제기를 냈어요. 처분 변경 명령 제기를. 그래서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했어요. 그죠? 지금 아까 그 3개월로 바꿔줬죠, 지금. 그랬을 때 그 취소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 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A 장관은 갑에게 해임 처분을 한 후에 3개월의 정직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처분 변경 명령 제기에 따라 해임 처분을 3개월의 정직 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처분이 3개가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 이렇게 3개를 했어요. 근데 갑이 제기하는 취소의 대상은 A 장관이, 자, 2008년 4월 8일에 행한 3개월 정직 처분이에요. 자, 4월 8일 날 이거 행한 거 이거요. 여기 4월 3일 아니에요. 4월 3일이 아니고 4월 8일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점수를 살짝 얻는 게 이에 대해서 자, 재결은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므로 적극적 변경 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건 무시해도 되고 뭐 기억나면 쓰면 되고 기억 안 나면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그 기준 시점, 기산점은 언제냐? 법률 규정 행정법 20조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20조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을 때는 재결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죠. 사안의 경우 갑이 제기한 시정의 제소한 준수협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인 3개월 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8년 4월 8일이지만 재결을 거쳐 시정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재결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인 7월 30일, 2008년 7월 30일이 된다. 기산점이. 그 다음 갑이 제기한 시정의 대상은 날짜가 되게 중요합니다. 2008년 4월 8일자로 행한 3개월 정직 처분이고 재소연 진수협의 기준 시점, 즉 기산점은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인 2008년 7월 30일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문도 똑같습니다. 이런 이제 이렇게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로 영업자에게 대하여 행정제재 처분하는 그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다 이렇게 변내당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 이렇게 해서 치남은 아니면 변내당을 시험 문제 나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 이제 하자의 승계. 하자 승계는 2단계로 한다고 했어요. 하자 승계 논의에 전제 요건을 충족하느냐? 전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선행 처분의 하자가 호행 처분의 하자로 승계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언제나 바텀업이라고 했어요. 병이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사업 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불복의 대상은 수용 재결이고요. 그 다음에 하자 주장의 대상은 사정 변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복의 대상은 수용 재결이고 하자 주장의 대상은 사업 인정.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불일치하고 있죠. 이렇게 불일치할 때 사례형의 문제 이렇게 불일치하면 이게 하자 승계 얘기예요. 이렇게 불일치하게 나오면 이거 하자 승계를 쓰라는 거예요. 이거 불복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놨어요. 심지어 하자가 승계된다 안 하고요.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주장하고 딱 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답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독별발이구나. 결화 아니면 하자가 승계된다고 그래요. 독별발에는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위에 안 봐도 돼요. 이걸로만 하자 승계하면 이걸로만 하면 돼요. 자, 호행 처분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선행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자, if 이거 대전제로 쓴 거예요. 지금 대전제. 자, 하자 승계를 쓸 때는 이렇게 대전제로 쓰는 걸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훈련 한번 해보자는 거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건인데 요건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런 거 다 제가 다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어야 한다. 여기서 승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병이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사업 인정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관련하여, 자,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이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입니다. 요건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위를 보면 좀 재밌는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경기도에서 을은 2018년 5월 3일 날 관할 A군에 소재한 분묘가 조선초 유명 화가의 묘로 이제 구전되어 왔어요. 누구 묘래 이러면서. 그다음 그 양식도 학술상 원형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 70조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에 따라, 자, 이 보호법과 조례는 둘 다 벗깁니다.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고시했어요. 지정 고시 딱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거를 강학상 구속적 계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하죠. 또한 을은 2018년 6월 8일 날 해당 분묘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묘 경계선 바깥쪽 10m까지의 총 5필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나죠 이제 지정고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그러니까 필지 5필지 엄청나게 큰 거예요. 5필지면 이에 해당 화가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비는 해당 화가의 진묘가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을에게 문화재 지정 처분을 취소 또는 해제해줄 걸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뭐냐, 진묘가 있다면 그거를 뭐라 하면 되죠? 그거를 증명하면 되는데 주장만 하고서 그거 해달라고 그래. 이런 싸가지 없는 진짜 후손들이 이게 돈이라면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에 대해 을은 문화재 지정 처분은 정당하여 그 취소 또는 해제가 불가하다는 회신했어요.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2019년 3월 14일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을 이유로 을에게 자신의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달라는 신청을 했어요. 자, 이 사람 여기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예요. 이 사람 뭐가 있어요? 조리상 시정권이 있죠. 그러나 을은 2019년 6월 5일 갑이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묘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 지정 해제가 분묘 보호 해제가 불가함을 이유로 갑의 신청을 거부하는 거부 해신. 자, 이게 거부 처분이죠. 한편 이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서 관광단지 개발에 의해 2018년 5월 30일 관광진흥법상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C건설은 2019년 8월 5일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 소재한 병소유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 재결 신청을 했어요. 이에 대해 관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년 11월 20일 병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다 얘기한 거 있잖아요. 다 뭐예요? 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개소리 헛소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한편 이후 여기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수용제의 병이 수용제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사업 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수용제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사업 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보겠습니다. 사업 인정과 수용제의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자, 하자의 승계가 논의되려면 여기서도 if, should, 선행이와 후행에는 모두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선행 처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자가 취소사유이고 불가쟁이 발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승계가 되고 후행 처분은 적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본안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전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를 봤더니, 자, 여기 봅시다. 자, 사업 인정은, 자, 둘 다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둘 다 처분이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 인정은 법령상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자, 요 표현 좋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에 대한 수용권의 설정을 명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에 대한 수용권의 설정을 명해요. 그러니까 이건 강학상 특허죠. 따라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에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 재결은요. 자, 여기는 강학상 특허예요. 수용 재결은 사업 시행자에게는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고요. 상대방인 토지 소유자에게는요, 토지 보상금청권을 발생시켜요. 이거 쌍방대리죠. 근데 이 쌍방대리는 민법상 안 되지만 공법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학상 대리죠. 강학상 대리니까 이거 처분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하면 특인대 할 때 특인대, 특대가 되는 거예요.
자, 사업 시행자 C건설은 2018년 5월 30일 관광진흥법상 사업 인정을 받았어요. 비용이 불복하는 수용 재결은요, 2019년 11월 20일에 했어요. 따라서 사업 인정에는 불가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선행 처분인 사업 인정의 시효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자, 여기에 문제가 됩니다. 이거. 선행 처분인 사업 인정의 취소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설문에 없어요, 지금. 사업 인정, 자, 여기 보면, 선행 처분인 사업 인정에, 지금 수용 재결이 후행 처분이란 말이죠. 선행 처분인 사업 인정에, 자, 여기 보면, 단지 개발을 위하여 2018 5월 30일 관광진흥법상 사업 인정을 받은, 이때 받은 사업 인정이 위법하다는 게 설문에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그죠? 나타나 있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막 학생들이 이제 발굴을 해요. 있지도 않은데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해요. 빵점이죠. 자, 변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주어져 있는 자료 내에서만 우리가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 주어진 자료에서는요, 없습니다. 언급이. 그걸 엿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요 표현 쓰는 게 좋아요. 엿보이지 않는다.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은 적법하죠. 따라서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자승계 논의 전제요건을 충족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이미 끝났습니다. 설문 해결, 비용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사업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당황할 정도 아닌가요, 우리가? 그죠? 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사자승계에 관한 사례 문제만 또 모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